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흉터만 보았지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단 한 존재만은 그 흉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자락마다 짙은 안개가 이불처럼 깔리고 밤이면 소름 끼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이름보다는 진의 귀신이나 산 괴물이라는 멸시 섞인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던 산에 돌쇠가 살고 있었지요. 돌쇠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재수가 없다며 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곤 했었지요. 오른쪽 눈썹 위에서 시작해 광대뼈를 타고 턱 끝까지 붉게 뒤틀리며 이어지는 커다란 흉터는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눈을 돌리게 만들 만큼 흉측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상처가 돌쇠의 마음속에 들어앉은 악한 귀신이 밖으로 터져 나온 표식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 깊은 골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잊어버린 가슴 시린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끔찍한 상처가 돌쇠의 얼굴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굶주림에 미쳐버린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민가까지 내려와 어린아이를 덮치려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마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제살길 찾기에 바빴고 아이의 어머니는 절망적인 비명만 내지르고 있었지요. 그때 유일하게 맨몸으로 달려들어 아이를 품에 안고 곰의 날카로운 발톱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소년이 바로 16살의 돌쇠였던 것이지요. 아이의 목숨은 구했지만 돌쇠의 고왔던 얼굴은 그날 이후 피떡이 되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란 참으로 짧고도 야박한 법이어서 은혜를 입은 아이의 부모조차 돌쇠의 얼굴이 무섭다며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재앙을 부르는 흉물이라며 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홀로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외로이 살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타며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시장에 나가는 날이면 돌쇠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땀 흘려 해온 나무 한 짐을 내놓아도 사람들은 흉측한 놈이 만진 물건에는 부정이 탄다며 죗값의 절반도 쳐주지 않았지요. 어떤 악질 장사꾼은 돌쇠가 가게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손님이 떨어진다며 욕설과 함께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멸감을 당할 때마다 돌쇠의 가슴에는 남모를 눈물의 우물이 깊게 파여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거나 거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얼굴의 흉터를 가리며 다시 쓸쓸한 산길을 오를 뿐이었지요. 돌쇠가 머무는 오두막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낡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파고드는 밤이면 돌쇠는 언손을 비비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했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돌쇠야, 사람의 생김새는 하늘이 잠시 빌려준 옷과 같으니 옷이 좀 해지고 해졌다고 해서 그 안에 마음까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한마디를 등불 삼아 돌쇠는 스스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라 불렀지만 돌쇠는 그 누구보다 맑고 깊은 인간의 온기를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산천이 꽁꽁 얼어붙어 나무들도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혹한의 밤이었지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나무를 하던 돌쇠는 산을 내려오던 중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이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늘 들리던 부엉이 소리조차 뚝 끊기고 숲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 지팡이 삼아 짚은 작대기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딛던 돌쇠의 귀에 아주 가냘프고도 구슬픈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흔한 산짐승의 울음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마치 찬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뱉는 가냘픈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덤불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을 멸시받으며 숨어 살았음에도 공경에 처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선한 천성은 여전했던 것이지요. 조심스럽게 가시넝쿨을 헤치고 들어간 돌쇠의 눈앞에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뒷다리에 시커먼 못에 덫이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우의 맑은 눈망울은 죽음을 앞둔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돌쇠의 흉측한 얼굴을 마주하자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가늘게 떨며 경계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여우가 놀라지 않게 다가갔습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범상치 않은 백여우를 보고 겁을 먹어 달아났겠지만 돌쇠는 그저 찢어진 살점 사이로 보이는 여우의 고통이 가여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예쁜 여우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니 조금만 참으렴. 돌쇠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피범벅이 된 여우의 다리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무쇠 톱날은 여우의 가느다란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소매를 푹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덫을 벌려 여우의 다리를 빼낸 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헝겊에 소중하게 싸두었던 약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소 산을 타며 상처 입은 짐승이나 자신의 터진 살을 다스리기 위해 모아둔 지혈에 좋기로 소문난 지치와 새살을 돋게 하는 영험한 풀꽃들이었지요. 돌쇠는 약초를 입으로 곱게 씹어 여우의 지식여진 상처 위에 듬뿍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 기운이 퍼지자 콸콸 쏟아지던 피가 멎고 여우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가냘픈 하얀 여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진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너의 처지가 어쩌면 이 못난 사내의 인생과 그리도 닮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돌쇠의 비좁고 누추한 오두막 안에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여우의 고요한 숨소리가 낮은 천장 아래 나란히 머물렀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내려가 혹여 여우가 추위에 떨까봐 귀한 장작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부엌 한편에 놓인 작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 한 줌을 넣어 정성스레 미음을 끓여냈답니다. 돌쇠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따뜻하게 데운 물로 여우의 메마른 코끝과 털을 닦아주며 기운을 살폈습니다. 상처 입은 여우가 놀라지 않도록 돌쇠는 자신의 거친 겉옷을 벗어 여우를 포근하게 감싸주며 밤을 지새웠지요. 여우는 이따금 정신이 드는 듯 눈을 떠서 자신을 돌보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 상처 입은 얼굴을 여우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깊게 자신의 눈동자에 새겨 넣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사내의 흉측한 얼굴과 여우의 맑은 눈망울 사이로 차가운 산골의 밤, 공기조차 녹여버릴 듯한 기묘한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밤의 깊은 정적이 오두막을 감싸고
오직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던 시각이었답니다. 방안 이불 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하얀 여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우의 눈동자는 낮에 보았던 그 연약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지요. 깊고 푸른 안개가 서린 듯 신비로우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예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이 여우는 사실 백화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오랜 세월을 견뎌온 영험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필이면 영력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쇠장기를 맞아 숲속의 덫에 걸리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백화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본래라면 인간의 비루한 덫 따위는 입김 한 번의 가루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여우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의 지지겨진 상처 위에는 향긋하고 맑은 약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차가운 산바람 대신 이름 모를 사내에 따스한 체온이 밴 낡은 겉옷이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화는 코끝을 실룩거리며 방 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이 찌든 묵은 냄새, 하지만 그 아래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맡아보지 못한 정갈하고도 깊은 심성이 깃든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무언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부엌의 작은 가마솥에 자신이 아껴두었던 쌀 한 줌과 말린 대추를 넣어 정성스레 미음을 끓이고 있었지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온 돌쇠는 여우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투박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정신이 좀 드는구나. 기운을 차려야 상처도 빨리 낫는 법이니 조금이라도 먹어보려무나. 돌쇠는 뜨거운 미음을 후후 불어가며 여우의 입가에 조심스레 적셔주었습니다. 백화는 잠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사내의 눈동자에 비친 그 순수한 걱정을 확인하고는 못 이기는 척 미음을 받아먹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기운을 회복한 백화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는 인간들을 위해 얼굴을 내주었던 이 바보 같은 사내가 만약 눈부신 미인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던 것이지요.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으로 떠난 사이 백화는 마침내 본래 간직해온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털이 달빛처럼 빛을 발하며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피부가 백옥 같고 머리카락이 칠흑처럼 검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절세미인이 서 있었답니다. 백화는 고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돌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지요. 해질 무렵 지게 가득 참나무를 짊어진 돌쇠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연 돌쇠는 방 안에 앉아있는 눈부신 여인을 보고 그만 지게 작대기를 놓칠 만큼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돌쇠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낭자, 뉘신데 여기 계십니까? 그보다 여기 있던 다친 하얀 여우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녀석인데 설마 낭자가 들어오실 때 놀라서 도망이라도 친 것입니까? 돌쇠는 여인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라진 여우를 찾느라 안절부절 못했었지요. 그 순수한 걱정에 백화는 내심 당황했지만 이내 가녀린 목소리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제가 잠시 문을 열고 들어오니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창밖으로 번개같이 뛰어나가더이다. 아마 기운을 차려 제 살 길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채 나간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백화는 이때다 싶어 살며시 눈웃음을 지으며 돌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갈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화는 은근슬쩍 저고리 깃을 다듬으며 돌쇠의 시선을 끌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산에도 그녀의 눈길 한 번의 넋을 잃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돌쇠의 반응은 백화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얼굴의 흉터를 급히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낭자, 이리 험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흉측하여 낭자께서 가까이 오시면 크게 놀라실까 두렵습니다. 어서 물러나십시오. 돌쇠는 여인의 눈부신 미모에 홀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못난 모습이 여인에게 공포심을 줄까봐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화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붙이려 하자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급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고 산바람이 무척 찹니다. 낭자께서는 따뜻하게 데워둔 아랫목에서 편히 쉬십시오. 저는 부엌 아궁이 앞에 가마니를 깔고 자면 되니 걱정 마시고요. 돌쇠는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한 움큼 더 밀어 넣었습니다. 혹여 방 안에 여인이 추울까봐 자신은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했었지요. 백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부엌 바닥에 낡은 가마니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웠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조금은 전해지겠지만 찬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돌쇠는 이따금 기침을 하면서도 그 참 여우 녀석 산길 조심해야 할 텐데 하며 끝까지 자신이 구한 생명을 걱정하다 잠이 들었답니다. 백화는 어느새 자신이 사내를 시험하려 했던 마음조차 잊어버린 채 부엌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고단한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간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것이 이 세상에 있었던가 싶어 백화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자락 위로 붉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까마귀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들던 어느 늦은 오후였답니다. 돌쇠는 여느 날보다 더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땀방울이 흉터골을 따라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헐떡이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었지요. 평소 같으면 썰렁한 한기만 가득했을 집이었지만 그날은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었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어질러져 있던 뗄나무 더미는 누가 손이라도 댄 듯 정갈하게 쌓여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던 마당은 대바람에 싹싹 쓴 듯 말끔히 치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엌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하얀 소매를 걷어붙인 백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주걱을 접고 있었답니다. 나무꾼님, 고단한 하루였을 텐데 어서 씻고 들어오셔요. 밥상을 곧 내어드리지요. 백화의 청아한 목소리에 돌쇠는 흉측한 얼굴을 가릴 생각도 잊은 채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었지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멸시만 받아왔지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돌쇠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꿈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서둘러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가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에는 산에서 캔 향긋한 나물과 구수한 된장국이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밥을 몇 숟가락 넘기자마자 돌쇠의 몸에는 불덩이 같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화가 영력이 부족한 와중에도 자신의 몸속에 간직한 푸른 내단을 밥 짓는 물에 잠시 담가 그 영험한 전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었지요.
고단함에 늘 천근만근이었던 돌쇠의 사지가 가벼워지고 눈가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백화는 스스로도 이 상황이 참으로 기묘하다고 생각했었지요. 1000년 동안 인간의 간을 노리며 차가운 숲속을 헤매던 자신이 왜 이 상처 입은 사내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치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아궁이 앞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돌쇠의 그 우직한 배려가 백화의 시린 마음을 자꾸만 건드렸던 것이지요. 돌쇠는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낭자,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수줍게 속삭였고 그 모습이 백화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선비보다도 귀하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은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돌쇠는 솜씨는 서툴지만 산에서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빗을 백화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백화는 밤마다 돌쇠의 해진 저고리를 정성껏 기우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돌쇠는 백화의 내조 덕분인지 산에만 가면 질 좋은 참나무와 향이 진한 귀한 약초들을 한가득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시장에 내다 팔기만 하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값을 쳐주니 돌쇠의 지갑도 조금씩 두둑해지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웃음꽃이 피어났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답니다. 평소 돌쇠를 진의 귀신이라 부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동네 건달 칠성이라는 놈이었지요. 칠성이는 요즘 들어 돌쇠가 장터에서 돈을 잘 벌고 행색이 말끔해진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몰래 돌쇠의 뒤를 밟아 산속 오두막까지 기어 올라왔던 것이지요. 칠성이는 울타리 너머 창틈으로 방 안을 엿보다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콧구멍만 한 오두막 안에 제정신으로는 믿기 힘든 절세미인이 앉아 돌쇠의 옷을 꿰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칠성이는 그 길로 마을로 뛰어내려가 동네방네 입방아를 찌어댔습니다. 이보게들, 그 흉측한 나무꾼 놈 집에 선녀가 내려와 살고 있단 말이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말 사람의 미모가 아니더라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돌쇠가 산신령의 딸을 납치했느니 혹은 요물에게 홀렸느니 하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문은 이 일대에서 가장 비열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황 독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황 독사는 이름 그대로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자였고 특히 고운 여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지요. 그는 돌쇠 같은 천한 나무꾼이 감히 미인을 곁에 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징그러운 놈이 계집을 가두어 두고 있다면 내 직접 가서 그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어야겠구나. 황 독사는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수하들을 소집했습니다. 돌쇠와 백화의 오두막에 들이운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이제 막 피어난 두 사람의 온기를 위협하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시각 돌쇠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백화에게 줄 고운 댕기 하나를 장터에서 사들고 산길을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둘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하게 느껴졌고 지게의 무게조차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새신랑의 설렘처럼 가볍게만 느껴졌었지요.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 섞인 시선이 가슴을 후벼 팠을 법도 한데 돌쇠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백화의 고운 얼굴뿐이었답니다. 오두막에 다다르자 부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이 돌쇠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지요. 돌쇠는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낸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는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돌쇠가 돌아오면 바로 내어줄 국을 끓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가슴에서 소중히 싸 온종이 뭉치를 꺼내 백화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지요. 낭자, 시장에 갔다가 그저 낭자의 고운 머릿결에 어울릴 것 같아 하나 사왔습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니 그저 편히 받아주셔요. 돌쇠의 투박한 손에서 건네진 것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든 붉은 댕기였습니다. 백화는 잠시 멈칫하며 그 댕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천년을 살며 인간들의 강과 보석을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이토록 맑은 진심이 담긴 선물은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화는 댕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백화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신의 삶에 이런 평온함이 찾아온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자꾸만 백화의 눈치를 살폈었지요. 백화 역시 묵묵히 밥을 먹는 돌쇠를 보며 묘한 마음의 진동을 느꼈답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사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비단보다 부드럽게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돌쇠는 식사를 마친 뒤 백화가 선물 받은 댕기를 머리에 묶는 모습을 보며 얼굴의 흉터가 더욱 붉어질 만큼 환하게 웃었답니다. 하지만 고요한 산골의 평화는 오두막 너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에 의해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부엌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잠자리를 청하려던 찰나 마당 저 멀리서 낙엽을 밟는 거친 발소리들과 두렁거리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지요. 평소라면 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깊은 산속인데 예민한 감각을 가진 백화는 그 소리가 단순한 나그네의 것이 아님을 즉각 알아차렸답니다. 돌쇠 역시 지게 작대기를 쥐어잡으며 밖을 살피려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본 마당에는 횃불 서너 개가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낮에 장터에서 돌쇠를 시기하며 뒤를 밟았던 건달 칠성이가 앞장을 서고 있었지요. 어이, 돌쇠! 고운 여인을 숨겨두고 혼자만 호강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확인하러 왔네. 칠성이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오두막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방 안에 있는 백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움켜잡았었지요. 마당으로 들어선 건달들은 아나무인 격으로 오두막 울타리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이, 진의 귀신. 그 예쁜 선녀님 얼굴 좀 같이 보자니까? 어디서 그런 보물을 훔쳐다 놓았는지 말 좀 해보라고. 사내들의 상스러운 농담과 비릿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부엌에서 나와 백화가 있는 방문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고는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서 물러가시오. 이곳에는 낭자 한 분이 잠시 쉬고 계실 뿐이니 예의 없이 굴지 말고 당장 떠나란 말이오. 하지만 칠성이와 건달들은 돌쇠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며 점점 더 거리를 좁혀왔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돌쇠의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를 더욱 흉측하게 비추자 건달 중 한 명은 얼굴도 괴물 같은 놈이 욕심은 많아가지고라며 돌쇠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었지요. 돌쇠는 뒤로 휘청이면서도 결코 방문 앞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돌쇠를 에워싸고 몽둥이를 치켜들던 그 순간 방문이 서서히 열리며 댕기를 곧게 묶은 백화가 마당으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백화의 눈부신 자태가 횃불 아래 비치자
떠들썩하던 건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사내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백화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백화는 공포에 질린 기색 하나 없이 서늘하리만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밤바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건달들은 그 서늘함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지요. 칠성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백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대단한 미인이시구먼. 낭자, 이런 흉측한 놈이랑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소? 우리 나리께서 계신 큰 마을로 가면 비단옷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칠성이가 백화의 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돌쇠가 그 앞을 막아서며 칠성이의 손을 거칠게 쳐냈답니다. 낭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시오. 돌쇠의 외침과 함께 오두막, 마당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앞을 가로막은 돌쇠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답니다. 비록 낡은 저고리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당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짤랑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숲의 전기를 단번에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들이냐. 길 잃은 어린 양을 구하러 온 자들이 어찌 이리 경망스럽게 구는 것이냐.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이는 비단 도포를 휘감고 머리에는 고운갓을 쓴 이 고을의 소문난 욕심쟁이 황독사였답니다. 그는 하인들이 받쳐든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 가죽신으로 마당의 흙을 지그시 밟으며 다가왔었지요. 황독사의 눈은 이름 그대로 독사처럼 가늘고 날카로웠으며 그 눈빛이 백화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탐욕스러운 광기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백화는 단번에 알아차렸답니다. 황독사는 돌쇠의 흉측한 얼굴을 횃불로 비추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렸었지요. 참으로 가련하구나. 어찌 이런 천상의 미인이 산속 괴물의 소굴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단 말이냐. 황독사는 돌쇠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듯 부채 끝으로 돌쇠의 가슴팍을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복의 나무꾼, 자네처럼 진의 귀신이라 불리는 자가 이런 고운 분을 곁에 두는 것은 하늘이 주신 복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네. 이제 그만 이분을 놓아드리고 내어주는 돈이나 받아 평생 편히 살게나. 황독사의 손짓에 하인 한 명이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돌쇠 앞에 툭 던졌었지요. 돌쇠는 발치에 떨어진 돈 주머니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황독사의 서슬 퍼런 눈을 똑바로 응시했었지요. 나리, 이분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같이 못난 놈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귀한 분이셔요. 100장의 비단과 1000냥의 금을 주신다 해도 저는 결코 이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답니다. 황독사는 돌쇠의 대답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붉혔었지요. 이놈이 정녕 매를 벌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놈의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저 여인이 웃어줄 것 같으냐? 억지로 잡아둔 게 아니라면 어찌 저런 미인이 이런 콧구멍만 한 오두막에 있겠느냐? 황독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성이와 건달들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며 돌쇠를 위협했답니다. 돌쇠는 겁에 질려 어깨가 움츠러들면서도 뒤에 선 백화가 행여 다칠까봐 팔을 벌려 방패막이가 되었었지요.
백화는 돌쇠의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황 독사의 화려한 비단옷 아래 숨겨진 그 추악한 짐승 같은 욕망과 돌쇠의 누더기 옷 속에 깃든 그 숭고하고도 맑은 영혼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지요. 백화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건달의 손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의 간을 탐해왔지만 이토록 사람답지 못한 사람과 이토록 짐승보다 순수한 사내를 동시에 마주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황 독사는 이제 참을성을 잃었는지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나무꾼 놈을 끌어내고 여인을 모셔라. 저항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려도 좋으니 당장 시행해라. 장정들이 소리를 지르며 돌쇠에게 달려들었고 돌쇠는 몽둥이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백화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었지요. 낭자, 걱정 마셔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피가 맺힌 입술로 중얼거리는 돌쇠의 목소리가 백화의 가슴을 저미듯 파고들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를 내리치려던 몽둥이가 공중에서 딱 멈추고 마당을 비추던 횃불들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갑자기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기이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황 독사를 비롯한 사내들의 발목 위로 서늘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황 독사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었지요. 백화는 천천히 돌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고통에 신음하던 돌쇠의 몸이 씻은 듯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었지요. 백화는 이제껏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황 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찌 이리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일삼으십니까? 탐욕이 눈을 가려 정녕 제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백화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그 안에는 산천을 뒤흔드는 영물의 위엄이 서려 있었답니다. 마당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칠성이는 겁에 질려 몽둥이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황 독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무슨 요사스러운 짓이냐?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지요. 돌쇠는 백화의 변화를 느끼며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그 가련하던 여인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푸르게 빛나는 그녀의 눈 속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거대한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마당을 비추던 시뻘건 횃불들이 일제히 푸른 불꽃으로 변하며 기괴한 춤을 추자 황 독사와 건달들은 마치 얼음 동상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답니다. 백화의 등 뒤로 달빛을 머금은 거대한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활짝 펼쳐지자 산천의 기운이 한순간에 그녀의 발치로 굴복하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황 독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았지만 이미 백화의 서늘한 정기가 그의 숨통을 꽉 쥐고 있었답니다. 백화는 입가에 비릿하면서도 매혹적인 미소를 띠며 황 독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의 소중한 인연을 도둑질이라 부르던 그 입으로 이제 평생 짐승의 노래나 부르며 살아보아라. 백화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황 독사의 엉덩이 부분이 불쑥 솟아오르더니 비단 바지를 뚫고 털이 숭숭난 여우 꼬리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황 독사가 살려달라 빌려 입을 벌렸지만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람 살려가 아니라 처량하기 짝이 없는 깽깽, 깨갱 하는 여우 울음소리 뿐이었지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황 독사가 목숨보다 아끼던 허리춤의 돈 주머니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짤랑거리는 금소금 대신 바싹 마른 낙엽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주머니 터진 틈새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엽전이 아니라 산천에 널린 누런 떡갈나무 잎사귀들이었지요. 평생을 남의 피눈물을 짜내 모은 재산이 구미호의 기운 한 번에 허무한 쓰레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본 건달 무리들은 제 엉덩이에도 꼬리가 돋을까? 겁이 나 몽둥이도 내팽개친 채 산 아래로 구르듯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황 독사 역시 꼬리를 가랑이 사이에 끼운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도망가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백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9개의 꼬리가 서서히 빛을 잃으며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그 고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백화의 눈에는 묘한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나무꾼님, 이제 제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흉측한 짐승이라며 저를 내쫓고 원망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백화는 돌쇠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온 영물에게도 처음으로 마음을 준 인간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돌쇠는 역시 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내더니 도리어 자신의 흉터난 얼굴을 어루만지며 백화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답니다. 낭자, 제 얼굴에 이 흉터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낭자만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지요. 그런데 제가 어찌 낭자를 짐승이라 부르겠습니까? 돌쇠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백화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낭자가 여우든 귀신이든 저를 지켜주신 그 마음이 진짜라면 저에게는 그저 소중한 제 사람일 뿐입니다. 돌쇠의 그 우직하고도 뜨거운 고백에 백화의 눈에서는 천년 동안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답니다. 사람의 간을 먹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녀의 머릿속에 어쩌면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스쳤던 것이지요. 백화는 돌쇠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산속의 차가운 바람이 아닌 사내의 훈훈한 가슴 온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록 칠성이가 마을로 내려가 어떤 헛소문을 퍼뜨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험난한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지요. 돌쇠는 백화의 머리에 꽂힌 나무 빗을 고쳐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장터에 가서 낭자가 좋아하는 꿀떡이라도 한 바구니 사와야겠습니다. 그 소박한 로맨스에 백화는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고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밤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황 독사가 꼬리를 말며 도망치고 난 뒤 오두막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답니다. 돌쇠는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와 매질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백화의 배려로 방 아랫목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백화는 잠든 돌쇠의 흉터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돌쇠는 이 흉터는 사람을 구한 징표이니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백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진 이 고귀한 사내에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못할 만큼 당당한 얼굴을 되찾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백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입안에서 푸른 내단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돌쇠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백화의 가느다란 손길이 흉터 위를 스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뒤틀려 있던 붉은 흉터가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이내 갓 쪄낸 백설기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피부가 그 자리를 대신했었지요. 백화는 영력을 소모해
안색이 조금 창백해졌지만 달빛 아래 비친 돌쇠의 늠름하고 잘생긴 본래 얼굴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돌쇠는 세수를 하려 우물가에 섰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진의 귀신이 아닌 훤칠하고 기계 넘치는 장정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당황하는 돌쇠에게 백화는 정갈하게 빗은 머리에 어제 선물 받은 붉은 댕기를 메고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님, 이제 당신의 고운 마음씨에 어울리는 얼굴을 찾으신 것뿐이니 놀라지 마셔요. 그리고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돌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백화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절을 올리며 화려한 잔치는 없어도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한 혼례를 치렀었지요. 백화는 여전히 천년 묵은 여우의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돌쇠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사람의 간 대신 돌쇠가 장터에서 사온 달콤한 꿀떡과 산나물을 먹으며 그녀는 조금씩 진짜 사람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백화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오두막 주변에는 사시사철 향긋한 꽃이 피었고 돌쇠가 해오는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질 좋은 장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오두막에서 꿈같은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지요.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비열한 칠성이가 퍼뜨린 독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놈이 요물에게 홀려 제 얼굴을 바꾸고 황 부자를 저주했다. 는 칠성이의 거짓말에 탐욕에 눈먼 장정들과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칠성이는 여우 구슬만 뺐으면 우리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부추겼고 무지한 군중들은 앞다투어 오두막을 향해 들이닥쳤답니다. 오두막 마당에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예전에 구부정한 나무꾼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사라지고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서워진 돌쇠는 아내 백화를 방 안에 머물게 한 뒤 큼지막한 도끼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를 버티고 섰지요. 이곳은 내 아내가 있는 내 집이요. 만약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내 오늘 이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소. 돌쇠의 우렁찬 호통에 앞장서던 장정들이 찔끔하여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사내의 기세는 그 어떤 도술보다도 강력하고 위엄이 넘쳤었지요. 칠성이가 비열하게 저놈도 요물이다. 어서 쳐라. 라고 소리쳤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끼날을 바닥에 박으며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정면으로 꾸짖었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화는 자신을 온몸으로 가로막은 서방님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지요. 구미호의 도술이 아닌 인간 돌쇠의 진심 어린 용기가 마을 사람들의 사나운 기세를 꺾어놓기 시작한 통쾌한 순간이었답니다. 칠성이가 앞에서 꽹과리를 두드리며 선동질을 해대자 겁에 질려있던 장정들도 하나둘씩 낙과 괭이를 치켜들며 오두막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그들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대신해 곰의 발톱을 막아냈던 돌쇠의 은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도끼를 비껴들고 선 돌쇠의 기세는 예전에 그 비굴했던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돌쇠의 눈빛에서는 서슬퍼런 앙광이 뿜어져 나왔고 그 위압감에 앞장서던 장정들의 무릎이 절로 떨렸었지요. 그때였지요. 방 안에서 정적을 깨고 백화가 천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답니다. 백화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살랑거리는 미소를 띄우며 장터 사람들을 훑어보았지요. 이보셔요들, 제 서방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무엇들을 하시는 건가요? 여우 구슬이 탐나서 오셨다니 그 소원 한번 들어드려야겠네요. 백화가 손을 가볍게 휘젓자 마당 가득 쌓여있던 돌멩이들이 갑자기 번쩍거리는 황금 덩어리로 변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눈이 뒤집혀 낙과 괭이를 내팽개치고 황금을 줍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답니다. 사람들이 품속에 가득 챙긴 황금 덩어리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두꺼비와 구렁이로 변의 바지 속을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아이쿠, 사람 살려. 마당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장정들은 황급히 옷을 벗어 던지며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특히 끝까지 욕심을 부리던 칠성이는 백화의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를 마시자마자 마을 사람 모두가 여우로 보이는 환각에 빠져버렸지요. 칠성이는 마을로 내려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꼬리가 달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 평생을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었답니다. 아수라장이 정리된 후 백화는 돌쇠에게 다가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건 제 여우 구슬의 기운을 아주 조금 나누어 담은 것이에요. 이 주머니를 차고 계시면 평생 병치레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산짐승도 서방님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돌쇠가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작은 구슬 조각과 백화의 하얀 털, 한 가닥이 곱게 꼬여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백화가 돌쇠에게 준 평생의 가오이자 영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정표였답니다. 백화가 구미호로서 감내해야 했던 999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1000년째 되던 그 마지막 밤이었지요. 오두막 지붕 위로 쏟아지던 푸른 달빛이 갑자기 눈부신 백색으로 변하며 온 산천을 고요하게 휘감았답니다. 돌쇠는 잠든 백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백화의 몸 주위로 은하수 같은 신비로운 빗무리가 소용돌이 치더니 그녀의 등 뒤에서 밤하늘을 수놓던 9개의 꼬리가 하나둘씩 투명한 안개로 변에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요물이 인간의 간을 탐해 억지로 사람이 되려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한 사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역을 모두 쏟아부었던 그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문을 연 것이었지요. 꼬리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백화의 차가웠던 숨결에는 사과 향기처럼 싱그러운 사람의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9번째 꼬리가 빛의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 백화는 천년의 업보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피와 살이 따뜻하게 요동치는 진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지요. 이듬해 봄 산골 마을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답니다. 흉측한 상처를 씻어내고 늠름한 장정이 된 돌쇠와 달빛보다 고운 아내 백화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아담하고 정갈한 기와집을 짓고 돌쇠는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백화는 장터에서 가장 영리하고 마음씨 좋은 여주인으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황 독사가 탐욕으로 망쳐놓았던 상권은 백화의 공명정대한 상술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멸시의 돌을 던지는 대신 존경의 인사를 건네기 바빴었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만개한 복숭아꽃 아래서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바로 돌쇠와 백화의 지극한 사랑이 결실을 본 예쁜 아기가 마당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기는 돌쇠의 듬직하고
단단한 기계와 백화의 맑고 영롱한 눈망울을 쏙 빼닮아 보는 사람마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복덩이였답니다. 돌쇠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을 닦기도 전에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허허, 이 녀석이 벌써 이만큼 자랐구먼 하고 호탕하게 웃어젖혔고, 백화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시원한 식혜 사발을 들고 나와 배시시 눈웃음을 지었지요.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백화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가 평생 흉물로 살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당신을 만나 사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예쁜 자식까지 얻었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소? 그 말에 백화는 서방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답니다. 서방님, 천년을 살며 가장 잘한 일은 사람의 간을 탐하지 않고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얻은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 아기와 함께 주름살이 늘어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오래도록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축복의 춤을 추었지요. 천년을 기다려온 영물의 전설은 이제 끝이 났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눈부신 가족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꼬리 9 달린 구미호는 사라졌어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짓는 아름다운 여인 백화와 그녀를 위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막아내겠다는 든든한 사내 돌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야담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해질 무렵 세 식구의 단란한 그림자가 마당 가득 길게 늘어지며 산골 마을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났답니다.